앞 시간에 수동 계산할 부분들 분개해 둔 거 있죠? 그거 먼저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 날짜로 해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전부 다 분개 입력을 할게요. 전부 다. 자, 다들 입력되셨나요? 그래도 이제 몇 분 오시니까 입력하는 걸 보니까 템포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럼 본인 입력한 걸 보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시험 때 제가 자주 빠뜨린다는 얘네들 그래서 쓰는지 본인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했으면 스스로 반성 한번 하고 그리고 시험 때 빠뜨리면 큰일이죠. 자, 그럼 이제 수능 계산 끝났으니까 계산 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자, 계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 엔터 쳐서 1월부터 12월 만들고 계산 자료 입력. 자, 자, 우리 계산 자료 입력 왔을 때는 사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 17번에
17번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 미수금에 대해서 1% 설정하겠다라고 있는데, 그럼 이걸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그래도 가장 좋아요. 그 이유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뜨면 수동 결산을 가야 되는데 다른 걸 많이 풀어두게 되면 어차피 그건 시간만 날리는 거겠죠.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대손 삼각 버튼을 먼저 위에 F8번 누르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프로그램 이용할 때는 먼저 대손율 몇 퍼센트인지부터 볼게요. 1%니까 맞죠? 그럼 설정하라고 한 건 외상 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플러스 값이니까 자동 계산하면 될 거고, 그럼 설정하라고 한 값만 남겨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들어온 게 결산 자료 입력에서 위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 눌러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 미수금을 제외하고는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금액을 지워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분은 이제 결산 반영 버튼 누르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자, 지금 전 아직 안 눌렀는데 미수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 대손상각비 처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컴퓨터가 그렇게 할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것 때문에 자, 우리 판관비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기타의 대손상각비 중에 미수금에 할 거라고 여기에만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17번에서 요구하는 거 분개할 준비가 끝났죠?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자, 그럼 이제 1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3번부터 자, 화면 제일 위로 올리면 항상 기말 재고 자산 문제 나오면 화면을 제일 위로 올리세요. 지금 K랩이든 스마트이든, 왜냐면 거기에 첫 번째 기말 원재료 제고액부터 나올 거니까.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38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다음 제공품은 노무비 경비를 지나야 제공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701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088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그럼 13번 문제도 이제 분개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다음 14번은 자, 이 앞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 계산했었죠. 영업부 거는 400, 제조부 거는 200. 자, 그럼 그 금액 계산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쓰려고. 그럼 영업부는 판관비 아래에 있는 급여, 여기 아래에 퇴직급여 1200에 영업부서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금액 400만 원 쓰고, 다음 또 위쪽에 가서 이제 제조부 거는 매출 원가의 노무비 아래에 임금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2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나간 노무비는 월급으로 준 임금하고 퇴직금하고 혹시 퇴직연금 설정했다면 연금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생산직의 노무비라고 보는 거예요. 월급도 노무비에 다 들어가게, 퇴직금도 노무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급여 외에 적혀 있는 것도 우리 사무직 직원들의 재수당하고 전부 다 합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에는 상여금 이런 것들 준 내역이 없어서 안 들어와 있는데 상여금 주면 같이 다 들어오게 돼요. 여기가. 자, 다음 15번에 단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먼저 본사 영업부 건물이 1,460만 원. 그럼 본사 영업부 건물은 판매관리비 아래에 있는 감가상각비의 건물로 가서 1,46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되셨죠? 다음은 생산공장 건물이니까 위쪽에 경비 중에서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의 건물. 자, 여기로 와서 330만 원. 또 생산공장 기계장치니까 그 아래에 500만 원. 그리고 16번에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상각비 500만 원 우리 계산했었죠? 그 500만 원을 우리 판관비의 감가상각비 아래 보시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보일 거고 그 아래 개발비의 금액 500만 원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7번은 우리가 첫 시작할 때 했었고 이제 마지막 법인세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법인세는 이제 반대로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K랩에서는 선납세금 정리 안 하고 왔죠?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에 300만 원이다라고 써야 컴퓨터가 정리 분계해 줄 거고 근데 문제 보면 법인세가 560만 원이죠. 그럼 추가로 우리가 내년에 내야 될 건 26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자동결산 분개할 준비 끝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마지막 생명이라 그랬죠.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항상 자동결산 분개 완료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자동결산에서 금액을 잘못 썼을 수도 있겠죠. 뭐 실수했다면 그럼 우리 K랩은 여기 결산 분계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럼 결산 분계 삭제하고 다시 금액 넣고 다시 추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추가 누르면 기존 거 삭제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스마트에는 그 기능이 없어서 다음번 우리가 교재 바꾸고 갈 때 제가 걔는 기능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결산 분계 틀리면 여기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만 그래도 메뉴 봐둬야지 있는 거 알지,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그 전산회계 1급 교재로 제가 드린 거 가지고 또 얘네들을 봤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회계 1급 수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아마 제 예상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딱 70점이에요. 제가 회계 1급에 나오는데도 안 알려준 게 있거든. 왜냐면 책 바꾸고 나서 전부 다 알려주려고 다 알려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시험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책에는 넣고 있는데 시중에 있는 책에는 안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이유는 간단해요. 책들이 다 옛날에 적어서 그냥 계속 연도만 바꾸고 나오니까 최근 거에 대한 내용을 안 넣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했었고 이제 책 바꾸고 저하고 같이 이제 책이 없는 내용도 제가 엄청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PDF 파일 드린 거 있죠? 자, 우리 오신 분들은 이제 교재 제가 오늘 드린 교재로 바꾸시고 오늘 기초만 볼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기초만 볼 거예요. 교재 30페이지로 자, 이제 우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 중에 기본 틀이 자, 여러분 중에서 전산 세무 1급까지 공부할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지금 빨리 끝나고 취업하셔야 되는 분도 있죠. 그럼 전산 세무 1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습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마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니, 세무 1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세무 2급 따는 거하고 전산 세무 1급을 따는 거하고 공부량은 3배에서 5배 정도 더 해야 돼요. 한 번에 원샷 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2월 설 지나고 나서 공부하면 3월 달에 퍼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전산세무 1급 공부하면 전산세무 2급은 공부 안 해도 다 합격해요. 지금까지 100%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전산세무 2급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최대한 완화시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과정까지 하고 바로 취업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 공부를 다시 못해요. 나중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봤을 때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엄청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얘는 자격증 따놓고 이거 공부했을 때 따둬야 되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죠. 관련 업무를 일해도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어서 이직할 때 또 라이센스 공부하러 왔다가 멘붕 오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 끝으로 해서 그 취업 바로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복습도 하고 제가 문제 풀라고 한 것도 다 풀어서 안 되면 외우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 달만 바싹 하면 돼요. 한 달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 한 달 지난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나머지 결과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얘 물어보면 나도 풀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제 그날 했던 거는 이제 소화를 좀 해나가시는 방법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첫 시작이 또 회계 개념이에요. 옛날 생각나죠? 제가 회계가 뭔지 이야기하면서 부기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이 회계 개념에 대한 부분이 전산 세무 2급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는 출제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안 까먹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입으로 달달달 말할 수는 없어도 까먹지 않았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건데
지금 한번 인지해 두시면 나중에 저와 같이 기출 문제 풀 때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정도 상황만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보고 나서 얘네들은 우리 기출 문제 풀 때까지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라는 건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그 유용한 정보가 외부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에 필요한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겠죠. 그럼 그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기하고 큰 차이는 부기는 단순하게 장부에 기록만 하는 작업을 부기라고 하는 거고 회계는 우리 장부에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회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내부든 외부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도 우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잡으러 오잖아요. 이해관계자죠. 그럼 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이해관계자가 주된 이용자라 적혀 있는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지 아니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권한자인지에 따라서 우리 회계의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채권자나 투자자나 우리 은행에 돈 빌릴 때 은행한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투자 발행 때 주식 발행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사야 될 거잖아. 우리 회사 주식을.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재무회계를 가지고 먼저 보면 자,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뒤쪽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를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부 이해관계자가 그걸 보고 나한테 돈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인 이 재무제표는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과거 지향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부에 썼을 때 우리가 뭔가를 샀어, 팔았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지 팔 거야, 살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내가 은행에 돈 빌려왔어. 부채야. 빌려온 거니까 부채가 되는 거지 아직 빌려올 계획이면 부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위주의 정보를 가지고 생산한 정보를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아요.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나 이런 회계 기준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래 중요 유용성 적혀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잠시만요. 자, 지금 중요 유용성이라고 적혀 있는 건 재무회계라고 신뢰성만이고 관리회계라고 목적 적합성만 중요 유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이 두 개를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재무회계가 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우리는 이 원리에 맞춰서 장부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관리회계라는 건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의사결정 권한자가 판단할 때 그냥 우리 표현대로 그 사람이 아는 정보 형식으로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쪽을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 이 양식으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가공해서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 이 관리회계는 당연히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궁극적인 내용의 목적은 미래지향적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언제 본전치기인 손익분기점이 될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한테 유용성이 있도록 효익이 들어오는 전환점이 되는 공헌이익점이 발생이 몇 각도로 일어날 거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켜서 줄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 권한자도 그걸 보고 자,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럼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0억 투자다. 그러면 회수되는 시점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될 거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규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뭐 특별하게 어떻게 경영자에게 줘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기준을 가지고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에 빠져 있는데 세무회계라는 게 있죠. 이 세무회계는 우리 주된 이해관계자가 세무회계는 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유용한 정보 달라고 하는 거라고 해봐야 세금 정확하게 납부해 달라는 거죠. 너네가 부가가치세를 이만큼 받았으면 계산해서 가져다 주세요. 너네가 돈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가져다 주세요. 또 돈 지급하면서 이 금액만큼 원천징수했으면 그 세금 대신 내려고 원천징수한 거니까 세무서에 납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세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격리사무원하고 사무보조원 이야기를 전에 했었었는데 격리사무원이 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세무회계를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저 혼자서 작성한 거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투자하고 대출해 주질 않아요. 한마디로 재무제표 작성을 나 혼자서 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이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에서 공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무회계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무실에서 정리한 대로 그대로 세금 낼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세무서가 바로 잡아주겠다고 오는 게 세무조사예요. 그게 경정해주러 왔다라는 건데 근데 세무조사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무서가 제대로 된 세법대로 세금을 계산해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회사들은 많이 망하고 사라지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안 썼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무회계가 우리가 결국은 주되게 할 건데 이 세금도 과거 지향 정보예요. 자, 왜 내렸지? 이 세무회계도 얘도 과거 지향 정보로 나 얼마 벌었어요. 나 얼마만큼 매출세액 받았어요. 공제되는 매입세액 얼마만큼 줬어야지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올해 얼마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2020년 번 거 가지고 3월 달에 법인세 낼 거고 5월 달에 여러분들 개인 소득세를 낼 거예요. 그럼 과거 지향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될 거고 얘는 세법 시행 규칙의 양식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양식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거예요. 정해진 우리 그 양식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세법이다,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우리한테 제일 먼저 오는 게 시행규칙이 먼저 느낌이 오고 그 안에 넣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를 넣을까, 넣어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이제 세법이나 시행령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시행규칙이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있는 이 신고서들하고 쭉 다 있을 건데 출력 누르면 이 시행규칙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회계 프로그램이 출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똑같은 애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 결국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출력 눌렀을 때 나올 그림은 이거예요. 법마다 적혀 있는. 자, 그럼
우리 회계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제 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제 재무회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라는 거는 회계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보예요. 이 외부 이용자에게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면 회계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회계 기준마다 그 기준을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걸 당연히 주로 볼 거고, IFRS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서로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게 생성하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가는 방향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 체계가 회계 기준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데, 자, 만약에 개념 체계와 회계 기준이 상충하게 되면, 상충한다는 건 서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우린 개념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르게 돼요. 그 이유는 개념 체계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지, 이렇게 하라는 규칙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돼라는 거고, 그럼 회계 기준은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한 기준이에요. 법으로 치면 개념 체계는 관습과 같은 거고 회계 기준은 법과 같은 거예요. 그럼 관습과 법이 충돌하면 법을 지키고, 그래도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개념 체계에서도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되라고 하는데 회계 기준에서는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뒀다면 회계 기준을 개정해 가는 방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개념 체계에서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 가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 회계 공준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두 개는 다 섞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자, 얘는 별거 아니에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이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발생 기준, 계속 기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쪽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저는 화면에 이 전체 틀을 기준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얘네들 계속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